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가와 작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저도 무척이나 사랑하는 스탠리 앨런입니다. 그동안 브로코 특급과 최상의 것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특별요리 단편 모음집 가운데 하나인 배신자들입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부부싸움으로부터 시작된 주인공의 탐정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배신자들, 스탠리 앨런. 그들 사이에는 벽이 있었다. 날림으로 세운 얄짤한 칸막이에 불과한 벽은 아파트 사이의 공명판 역할까지 한 탓에 로버트는 그 여자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 여자는 발걸음 소리로 그에게 다가왔다. 하이힐을 신고 잔 걸음으로 단호하게 또각또각 걸으며 방 안을 돌아다녔다. 틀림없이 아주 젊을 거야. 그는 멍하니 생각했다. 그때 그는 녹색의 장원에 푹 빠져 아마존 정글의 미로를 뚫고 아름답게 빛나는 리마를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왔다. 말할 때는 가볍고 숨가쁜 목소리지만 라디오에서 떠들썩하니 흐르는 유행가를 따라 목청을 높일 때는 따스하고 즐거운 목소리였다. 아주 사랑스러울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이 일부러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사랑에 빠졌다. 여자의 이름은 에이미, 유부녀였다. 빈스라는 이름의 남편은 단조롭고 불쾌한 목소리를 내며 시무룩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때때로 둘이 싸우는 소리도 들렸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남편은 문을 꽝 닫고 쿵쾅거리며 요란맞게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그렇게 싸움은 끝나곤 했다. 로버트가 둘 사이를 가로막은 벽에 가까이 서서 여자가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있자면 마치 손 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어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다. 그녀의 아파트 문까지는 겨우 몇 발짝. 그가 그녀의 친구임을 알리는 것은 단지 몇 마디의 말. 그는 그런 생각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 그녀를 돕기 위해서라면 무언가를, 아니 무엇이라도 할 용의가 있었다.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여자는 그의 사랑을 느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의 생각은 그렇게 휘몰아치고 또 휘몰아쳤지만 로버트는 철저히 무기력한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따름이었다. 이런 생각을 나눌 사람이 없기에 더더욱 힘이 들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안다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동료 직원들 뿐이지만 그들은 결코 그를 이해하지 못할 터였다. 그의 직장은 도시의 가장 큰 백화점 중 하나였는데 그가 몸담은 신용 판매부의 일은 꽤 무미건조했다. 지나치게 오래 일해온 탓인지 부서 직원들은 냉소의 날이 잘 버려진 편이었다. 각종 기록을 파헤쳐 고객들의 세무 문제나 돈이 많이 드는 여성과 맺은 은밀한 관계,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을 절도의 기미 등을 파악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로버트 또한 이 직종에 더 오랫동안 머무른다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동료들은 말했다. 그들이 무엇이라 하겠는가? 옆집에 사는 미녀? 남편은 거의 집에 없다고? 뭘 망설여? 당장 그 집으로 가야지.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님을 어떻게 이해시키겠는가?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알아줄 사람, 매일 밤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돌처럼 자리 잡은 차가운 외로움에 종지부를 찍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벽에 가까이 서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흡수했다. 그렇게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그는 마침내 그녀를 보았을 때 놀라지 않았다.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아래층 복도에 놓인 테이블에 놓인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출근을 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갈 때 한 여자가 테이블에서 편지 한 통을 집어 계단을 올라왔다. 그녀였다. 그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작고 연약한 체구에 짙은색 머리카락을 지닌 여자는 벽 건너편에서 상상했던 대로 사랑스러웠다. 여자는 그를 지나치면서 입고 있는 헐렁한 원피스에 가슴께를 꼭 잡아 여몄다. 그가 두려운 것 같았다. 그때서야 로버트는 자신이 무례할 정도로 빤히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음을 흠칫 깨닫고 얼굴이 벌개져서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남은 출근길 내내 경이로운 기분에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이후 여자와 두어 번 마주쳤다. 언제나 같은 상황이었다. 계단을 다 내려간 그가 가까스로 용기를 끌어올려 고개를 돌려 위층으로 사라지는 그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주가 지난 후였다. 사랑스럽고 섬세한 발목선과 둥그런 종아리, 원피스가 달라붙어 드러나는 몸매의 굴곡. 여자는 계단을 올라 위층에 다다랐고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 순간 로버트는 여자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읽어보려고 했지만 싸움을 거는 듯한 남편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아파트에서 들려왔다. 에이미,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여자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떨리던 순간도 함께 사라졌다. 처음으로 여자의 남편을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그런 남자를 선택한 것에 매우 놀랐다. 싸움닭처럼 작고 날렵한 체구의 남자는 미남이지만 인상이 사나웠다. 얼굴 가죽을 뒤쪽에서 팽팽하게 당겨 편 것처럼 광대뼈가 붉어져 보였고 가느다란 인매는 매서웠다. 옆을 지나칠 때 남자는 감정이 없는 눈동자를 눈 귀퉁이로 굴려 로버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순간 로버트는 여자의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을 약간 이해할 것 같았다. 여자의 남편은 위험한 남자였다. 어설프게 길이 들어 자기에게 호의로 내민 손마저 물어뜯을 동물 같은 남자. 그가 근처에 있기만 해도 위험하다는 경고가 울렸다. 그녀는 깨어있는데 매 순간마다 그 경고를 듣고 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폭발했다. 깊이 잠든 로버트까지 깰 정도로 기세가 너무나 강렬했다. 목소리가 커서 깬 게 아니야. 비몽사몽 침대에 앉아있던 로버트는 불현듯 깨달았다. 부부 사이에 오가는 말들은 벽에 막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느껴지는 격렬하고 잔혹한 기세가 너무나 무서울 따름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벽에 귀를 댔다. 그렇게 서서 눈을 감고 뚝뚝 끊어져 들리는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귀에 쫑긋 힘을 주었다. 알게 돼서 뭐 어떻다고? 그래서 뭐? 남자의 말에 여자가 대꾸했다. 그만둘 거야.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온 세상에 외치려고? 안 그래. 여자는 이제 울고 있었다. 안 그런다고 맹세할게. 내가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아?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조롱기를 띠며 부드럽게 변했다. $10,000야.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어디서 그런 돈을 얻을 수 있었겠어? 땅 파면 나와? 차라리 그게 낫지. 이건 난 그만둘래. 그에 대한 대답은 언어가 아닌 폭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힘이 지나치게 들어간 일격에 여자가 뒤로 휘청거리다 벽에 부딪혔다. 그 충격에 로버트의 얼굴이 아플 정도였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공포로 떨리는 높은 목소리였다. 빈스, 그러지 마! 빈스! 다음 타격이 이어졌고 여자의 고통과 함께 로버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가 몸을 뒤로 빼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벽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로버트의 손톱이 벽을 파고들었다. 아, 안 돼! 여자가 비명을 내질렀다. 고통스럽고 거친 숨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둔중한 것이 무기력하게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뒤따랐다.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끔찍하게 고요했다. 로버트는 마치 벽이 목숨을 잃은 여자의 차가운 피부라도 되는 양 후다닥 몸을 떼고 경악에 찬 눈길로 벽을 바라보았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미친 듯이 뒤틀리며 제멋대로 솟구쳤지만 그중 한 생각이 점점 커지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그는 마침내 그 생각을 마주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가 살해당한 것이다. 옆에 서 있다가 현장을 목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벽이 없었다면 손을 뻗어 그녀를 만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바보처럼 기다렸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가 흥분하여 읊조렸다. 옆방에 저 미친 남자가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경찰에 전화 한 통만 넣으면 5분 후에. 흐늘거리며 첫 번째 걸음을 때려던 찰나 로버트는 옆방이 슬며시 되살아나는 소리를 들었다.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듯한 은밀한 소리가 들리더니 생명이 빠져나간 무거운 것이 바닥 위로 질질 끌리는 소리가 뒤따르고 이윽고 문이 삐걱거리며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저리 치도록 명확하게 일깨워진 마지막 소리였다. 살인자는 괴물일지언정 바보는 아니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대에 안전하게 시체를 처분하기만 한다면 사실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터였다. 로버트는 문 앞에서 불쑥 멈췄다. 무거운 것을 질질 끌며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저자는 사람을 죽였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희생자를 끌고 가는 모습이 목격될 위험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대담한 남자다. 그런 그가 지금 누군가와 마주친다면 무슨 짓을 할까? 로버트는 눈을 꼭 감고 문에 기대섰다. 마치 남자의 양손이 목덜미에 와닿은 듯 목이 콱콱 막혔다. 그는 겁쟁이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용기를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자마자 자신이 지독한 겁쟁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여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멸이 어려 있었다. 아직 경찰서에 갈 수는 있었다. 그 생각이 들자 바로 그는 승리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경찰서에 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자 승리의 기쁨이 사그라들었다. 이웃의 소음을 들은 남자가 살인을 의심한다. 시체는 없을 것이며 살인자도 없다.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간 여자의 남편만이 있을 따름 고발이는 황당한 꿈을 꾼 젊은이, 속속들이 멍청이, 쉽게 말해 로버트 자신. 아래층에서 문이 찰칵하는 소리가 났을 때야 그는 복도로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아래층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얼마 걷지 않아 손수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지저분하고 얼룩이 진 작고 구겨진 손수건. 그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집어들고 머리 위 조명 쪽으로 지켜들어 펼쳐보았다. 밝은 붉은색의 끈적이는 얼굴이 한 귀퉁이에 섬세하게 수놓인 에이미라는 단어를 가리고 있었다. 피, 그 사람의 피. 이 정도면 누구라도 증거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경찰이 그의 질문에 희롱하듯 대답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코피의 증거 정도는 되겠죠? 그러자 속에서 절망감이 끌어올랐다. 그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은 자동차 소리였다. 계단을 구르듯 내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건물 정문의 커튼에 얼굴을 댔을 때 자동차는 심술궂은 눈동자 같은 미등을 반짝이며 우르릉 소리와 함께 보도를 떠나버렸다.
어둠 속이라 번호판을 읽기는 어려웠다. 조금만 더 빨랐어도. 자신에게 화가 났다. 살인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걸 빨리 생각해냈더라면 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기회마저 사라졌다. 모든 기회는 사라졌다. 방에서 미치듯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살인자가 슬며시 돌아오는 소리가 났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로버트는 생각했다.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저놈은 자기 부인을 없앴고 이제는 안전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 내가 저 방으로 가서 놈을 두드려 패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생각이 부글거렸다. 아니면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 누구라도 말을 들어줄 사람이었다면.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해서 무엇하랴. 여자에 대해 품었던 열정만큼이나 모두 비현실적이고 덧없었다. 그에게 어떠한 복수의 무기가 있을까? 보잘것없으면서 직장도 별로인 그에게 복. 한 가지 깨달음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와 로버트를 급격히 덮쳤다. 마치 벽 위에 꼼꼼하게 새겨지고 있는 작은 글씨를 읽기라도 하듯 그는 벽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인간이라면 모두 품고 있을 절도의 기운, 신용 판매부의 노땅들이 항상 하는 말 아닌가? 모든 사람에게는 혐의가 있다. 예의 폭력성 성향과 뭔가 독특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듯한 $10,000 이야기 등을 고려할 때 옆집 남자는 빨간 줄이 그어진 기록이 있을 것이 확실했다. 경찰이 설사 눈이 멀었더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수사 기술이 있는 사람이 남자의 과거를 한 겹씩 벗겨내 드러낸다면 정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무기였다. 남자 안에서 점화될 순간만을 기다리며 쌓여있는 어두운 과거가 무기였다. 그 순간 로버트는 장운했다. 내가 놈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지? 아는 것은 빈스라는 이름이 전부였다. 누군가의 과거라는 어두운 회랑을 수사할 실마리로는 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 정보였다.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 잠들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운 후에야 집주인이 떠올랐다. 졸린 듯한 눈을 가진 땅딸막한 여자 집주인은 방세 수금이 인생에 대한 유일한 관심인 듯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남자에 대해 약간이라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주인은 건물 1층 뒤편에 위치한 집에 살았다. 아침이 밝아 이 정도면 남의 집에 가도 괜찮겠다 싶은 시간이 되자마자 로버트는 주인집 문을 두드렸다. 그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녀의 눈은 어느 때보다도 졸려 보였다. 주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 스나이더 부부요? 좋은 사람들이지. 맞아요. 그녀가 로버트를 보며 눈을 깜빡거렸다. 그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전혀요. 그게 전부인가요? 제 말은 어디 출신인지 그런 거 모르세요? 집주인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고상한 척 말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건 그 사람들은 칼같이 매달 초하루에 방세를 낸다는 거예요. 괜찮고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는 무겁게 몸을 돌렸다. 그때 집배원이 거리로 난 건물 문을 닫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집주인은 사라졌고 우편물이 살짝 쌓인 테이블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단정한 글씨로 스나이더 부인 귀하라고 쓰인 봉투 하나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출근길 내내 그는 안주머니에 봉투를 숨기고 있다가 개인 사무실에 격리된 공간에 틀어박힌 후에야 조심스레 열어 내용물을 살폈다. 두어 줄의 글이 고작인 편지지 한 장, 가족은 안녕한지 등의 별다른 뜻없는 내용과 너의 언니 실리아로부터 라는 설명이 내용의 전부였다. 참고할 것이 별로 없었. 아니, 편지지에는 발신인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북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시골 동네였다.
로버트는 그다지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편지와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은 후 상의를 매만져 펴고 상사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부서장인 스프레이그 씨가 뚱한 표정으로 그를 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인가? 로버트가 입을 열었다. 저 죄송합니다만 며칠 휴가를 얻었으면 합니다. 갑작스럽게 상을 당해서요. 평온한 풀밭 같은 부서 일과에 자갈이 던져지듯 스프레이그 씨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민의 표정을 그렸다. 가까운 사람인가? 네,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로버트가 대답했다. 기차역에서 저택까지는 걸어서 갈 만큼 가까웠다. 수수한 저택은 정이 안 갔고 로버트가 문을 두드렸을 때 맞아준 젊은 여인도 마찬가지였다. 여인이 대답했다. 네, 맞아요. 동생의 이름이 에이미 스나이더예요. 결혼 후 이름요. 저는 실리아 톰슨이고요. 제가 찾고 있는 건 그녀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동생분에 대한 정보요. 로버트가 말하자 여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애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런 셈이죠. 로버트가 큰 소리로 헛기침을 했다. 무슨 일이냐면 동생분이 아파트에서 모습을 감추셔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경찰이신가요? 경찰을 대신해 일하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이 애매모호한 대답이 신원 증명으로 충분하기를 기도했고 원하는 응답을 받았다. 여인은 들어오라며 손짓한 후 냉랭한 분위기의 거실에서 그를 마주보고 앉았다. 여자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날 줄 알았어요. 의자에 앉은 채 그녀는 애처롭게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로버트가 몸을 앞으로 숙여 그녀의 손을 상냥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어떻게 아셨지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린애를 집에서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렸으니 달리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법도 모르는 애를 세상 속으로 던져버렸는데 말이에요. 로버트가 후다닥 손을 떼었다. 언니분께서 그러신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그 아이의 아버지요. 대체 왜요? 우리 아버지를 아신다면 그런 질문은 안 하실 거예요. 예쁜 것은 뭐든지 죄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옥불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를 지옥 안에 꼭꼭 가둔 사람이죠. 한 번도 놓아준 적이 없어요. 동생이 예쁘게 자라자 남자애들이 계속 찝쩍댔어요. 아버지는 가차없이 그 애에게서 돌아섰죠. 그 애가 남자하고 문제에 휘말렸을 때 아버지는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내가 그 애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면. 여인이 겁에 질려 잠시 말을 멈췄다. 아마 나도 내쫓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선 그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버트가 열렬한 기세로 말했다. 잠깐만요. 동생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남자요. 그 사람이 동생분과 결혼한 사람입니까? 빈센트 스나이더라는 사람? 몰라요. 여인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 일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졌기 때문에 에이미와 아버지 외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애가 결혼한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했다는 편지가 도시에서 날아오기 전까지는요. 그럼 아버님은 아신다는 거군요. 아버님과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말했다는 걸 아버지가 알면. 그가 호소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피로한 어조로 말했다. 알겠어요. 그 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말고요. 저를 위해서라도 아버지에게 가지는 말아주세요. 동네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벤슨이라고 해요. 그분을 만나세요. 에이미를 참 아껴주셨죠. 에이미는 아버지를 피해 그분께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제게 전해주시죠. 그분이라면 아마 그쪽한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 그분께 부탁하는 쪽지를 적어드릴 테니 가져가서 만나보세요. 그가 현관에서 감사 인사를 건네자 여인은 그를 뚫어져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썽에 연루되는 사람들은 다 예쁘더군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은 겪지 않겠지요. 에이미를 찾아주세요. 그 아이가 괜찮도록 잘 보살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힘쓰겠습니다. 로버트가 대답했다. 학교 측은 벤슨이 타자를 가르치는 교사이고 3시까지 수업이 있어 그녀를 만나고 싶다면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는 에이미를 생각하며 동네에 몇 안 되는 큰 길을 초조하게 거닐었다. 그를 보는 호기심 어린 눈초리는 안중에도 없었다. 에이미는 이 길을 알고 있었겠지. 이 가게의 진열장에 에이미의 모습이 비쳤겠지. 질투심이 찌르듯 솟구쳤다. 그녀가 언제나 혼자였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녀에게 매력을 느낀 사내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남자아이들이 의뢰에 그렇듯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사내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가 그때 그녀를 알았더라면 그가 그 사내 아이들 중 한 명이어서 3시 정각이 되었다.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그는 학생들이 모두 떠나자 열렬한 기세로 교실에 들어갔다. 머리가 새고 달달달 떠는 작은 체구의 여자인 벤슨 선생은 커버를 씌운 타자기들이 줄지어 놓인 따분한 교실 안에 파묻힌 듯 보였다. 로버트가 자기소개를 하고 실리아 톰슨의 쪽지를 건넸다. 쪽지를 읽은 그녀는 막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였다. 선생이 말했다. 실리아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을 내게 보내다니 아주 잘못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왜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고요? 내가 그 일을 누구에게도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실리아는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간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이라는 겁니다. 로버트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끼어들었다. 저기요. 저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에이미와 문제가 있었다는 남자에 대해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름과 출신지 같은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벤슨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 돼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한 여성이 사라졌고 그 남자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미안하다는 말뿐인가요? 로버트는 화가 났다. 벤슨 선생의 입이 떡 벌어졌다. 당신 말은 그 사람이 그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그랬어요. 로버트가 대답했다. 그녀가 금방이라도 기절할 기색으로 불안정하게 휘청거려서 그는 황급히 팔을 잡아야 했다. 꺼질 듯한 목소리로 그녀는 입을 열었다. 알았어야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걸 예상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당시 에이미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착하기는 했지만 총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항상 애쓰는 훌륭한 아이였지. 요즘 흔히 보이는 싹수노란 애들과는 달리 가정교육도 반듯하게 받았고. 문제의 그날 오후 소녀는 이수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교장실에 갈 예정이라고 벤슨 선생에게 알렸단다. 확실한 건 그 애가 앙큼한 짓을 할 생각이었다면 그런 말을 나한테 했을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정도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텐데. 증거요? 로버트가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그래요, 증거. 교장실에서 비명이 들려왔을 때 학교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벤슨 선생뿐이었다. 그녀는 교장실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같이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다.
소녀는 옷이 반 정도 찢어진 채 미친 듯이 흐느끼고 있었다. 프라이스 씨는 그의 뒤에 서서 열린 문과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은 벤슨 선생을 노려보고 있었다. 프라이스 씨요? 로버트가 말했다. 감각을 잃은 채 깊은 점액질 사이를 뚫고 헤엄을 치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곳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프라이스 씨요, 교장이에요. 얼굴이 잿빛이 돼서 노려보고 있었어요. 소녀는 문 밖으로 달아났고 프라이스 씨는 쫓아가려고 한 발짝을 떼다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벤슨 선생을 교장실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은 후 이야기를 했다. 교장 선생이 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소녀는 소위 걸레였다. 교장실로 살랑살랑 들어와 그를 협박했고 야단을 치려고 하자 교활하게도 작은 연극을 펼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매우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었다. 경찰을 불러 학교의 명예와 선량하고 모범적인 소녀의 부친의 명예를 더럽히는 대신 그저 소녀를 퇴학시킨 후 그녀의 아버지에게 딸을 마을에서 즉시 내치라고 조언할 생각이었다. 그때 프라이스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벤슨 선생이 기막힌 순간에 사무실에 와서 내 증인이 되어준 게 실로 행운입니다. 선생이 목격자로서 나를 돕지 못한다면 선생에게는 심각한 불행이 되겠지요. 벤슨 선생이 비통하게 말했다. 이 고장 안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집안 출신이에요. 내 진짜 생각을 조금이라도 말한다면, 내가 감히 입을 연다면 나는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요. 그래도 말을 했어야 하는 거였어. 특히 지금 일어났다는 일을 생각하면. 교장실을 떠난 벤슨 선생은 복도 끝에 위치한 자기 사무실로 간신히 돌아갔다. 그럴 힘이 남아 있었다는 게 신기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게시판 밑에 바닥에 누워있는 소녀가 눈에 들어왔다. 게시판에 걸려있던 날선 가위가 소녀의 주먹에 꼭 쥐어 있었고 사방이 피투성이었다. 엄청난 피가 사방에 있었어요. 벤슨 선생이 느리게 말했다. 그 애는 그런 식이었어요. 사소한 야단에도 바닥 밑으로 꺼져 들어가거나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것처럼 괴로워했죠. 그날 그런 일을 겪고 그 애는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그 애가 성공하지 못한 건 하느님의 자비 덕택이에요. 벤슨 선생은 의사를 불렀고 신중한 성격의 의사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내쫓긴 소녀를 돌봐준 것도 벤슨 선생이었다. 선생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애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외부 생활이 가능해졌을 때 시내에 일자리를 잡아줬어요. 졸업도 못했고 전문 기술 따윈 없었지만 내가 추천서를 써줬지요. 문제를 좀 겪은 아이라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곳에서 일자리를 주었어요. 벤슨 선생이 손가락으로 이마를 쿡쿡 집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찾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선생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다고. 로버트가 난감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요.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요. 선생이 몸을 움츠렸다. 당신 나를 속이려고 했군요. 그렇지 않다고 맹세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어디 가서 내가 한 말을 되풀이한다 해도 당신을 믿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 얘기는 당신이 지어낸 거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에이미에게 잡아준 직장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 말씀만 해주신다면 다른 건 잊으셔도 돼요. 선생이 겁먹은 눈동자를 불태우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머뭇거리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좋아요. 선생은 초조한 기색으로 자리를 뜨려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저기요.
내 얘기 듣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렇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겐 그럴 권리가 없어요. 로버트가 대답했다. 그날의 남은 시간 대부분을 버스 속에서 보낸 로버트는 기진맥진했다. 그날 밤 그가 머무른 호텔의 침대도 버스 좌석보다 나을 게 없었다.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레이스 앤드 파디의 파디씨였다. 유쾌한 성격의 파디씨는 작은 사무실에 갇혀있기엔 너무 시끄럽고 호들갑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로버트의 명함을 흥미롭게 살펴보더니 부럽다는 듯 말했다. 신용조사라고요? 어디로든 사람들을 쫓아다닐 수 있다니 근사하구먼요. 그 뭐냐, 영화에도 나오는 노스웨스트 기마경찰 같은 건가요?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게 다르긴 하지만 결국 그런 거지 뭐. 그렇죠?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그 아이를 아주 잘 기억하지요. 잊을 리가 있나요? 여기서 일했던 애 중 그렇게 깜찍하고 예쁜 애는 없었거든. 그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일을 잘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사무실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애는 돈값을 했어요. 로버트는 안간힘을 다해 이를 악물었다. 그 여성이 관심을 보인 것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아니면 외부인이라도. 파디 씨가 기억나는 남자가 없을까요? 파디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가 이윽고 대답했다. 없군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쫓아다닌 남자는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 애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비밀스러운 애였기 때문에 어림도 없었지. 사실 그 애가 그런 식이어서 문제도 생긴 거거든요. 문제요? 심각한 건 아니고 사무실에서 소액 현금이 자주 도난을 당했는데 그 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아주 친해서 혼자 노는 그 애가 범인이라는 의심을 받았어요. 그 애가 가지고 온 추천서에 과거의 문제를 겪었다는 말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 애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파디 씨가 산뜻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중에 그 애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을 때는 너무 늦었죠. 연락할 방법을 몰랐거든. 그가 큰 소리가 나게 손가락을 튕겼다. 사라진 거죠. 샤샥 하고. 로버트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하지만 그 여성을 아는 사람이 회사에 분명히 있겠죠? 그가 간청했다. 말을 섞던 여직원이라던가. 그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아이는 부침성이 좋지 않았어요. 제니 리조와 간혹 어울리긴 했습니다만 전화 교환소 일을 하는 아이죠. 제니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더 도울 일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를 도운 것은 제니 리조였다. 반항기가 드러나는 험한 취향의 옷을 걸쳐 입은 수수한 외모의 젊은 여성은 호기심이 비치지 않는 눈초리로 그를 살피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다. 에이미에 대해 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이미 여기저기서 치일 만큼 치였어요. 이젠 내버려둬도 되지 않나요? 친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빈센트 스나이더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시나요? 그녀의 깜짝 놀란 표정에 로버트는 매우 기뻤다. 드디어 아는 사람을 찾은 것이다. 그녀가 외쳤다. 그 자식, 그 녀석하고 결혼을 하긴 했나 보네.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냐고요? 질이 안 좋은 놈이라고 수백 번은 말해줬어요. 어울리지 말라고. 이유가... 나는 그런 부류를 잘 알아요. 주머니에 돈 꽤나 가지고 다니면서 잘난 척을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류 있잖아요. 항상 사기를 치는데 똑똑해서 잡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만 만나라고 한 거예요. 그를 얼마나 잘 아셨습니까? 얼마나 잘 아느냐고요? 한 동네에서 자란 사이예요. 보세요. 제니가 소지품으로 가득 찬 책상 서랍을 뒤지더니
사진을 한 뭉치 꺼내서 로버트에게 내밀었다. 우린 더블 데이트도 했어요. 빈센트하고 에이미, 나랑 내 남자친구 이렇게요. 빈센트가 옆에 있을 때도 몇 번이나 말했어요. 좋은 녀석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에이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녀석이 하도 가머니설로 꼬드겨 놔서요. 걔는 어린애 같은 내가 있었어요. 누가 잘해주기만 하면 완전 빠져들거든요. 선명한 화질의 사진은 아니었지만 에이미와 빈스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는 있었다. 저 한 장 가져와도 될까요? 로버트가 대수롭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장하며 물었다. 제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거나 가지세요. 로버트는 그녀의 말에 따랐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 말은 빈스와 에이미요. 나도 몰라요. 에이미가 해고된 후 둘은 이곳을 떴거든요. 빈스가 서턴인가? 아무튼 여기서 좀 떨어진 남쪽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 후로 두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녀석이 건전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 상상이 안 돼요. 에이미는 그 녀석을 믿은 게 틀림없지만 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었죠. 아무튼 그 이후에는 연락이 온 적이 없네요. 친구분을 만난 게 정확히 언젠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서턴에 간다고 친구분이 말했을 때가 언제였죠?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나죠? 제니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하던 정보를 얻은 로버트는 바로 문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런 그를 그녀는 입을 떡 벌린 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서턴은 버스로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로버트가 서턴의 지역신문을 커다란 테이블에 펼쳐놓고 자리에 앉기까지는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1시간이나 더 걸렸다. 꽤 큰 규모의 어느 정도 명성이 높은 지역 신문사는 지난 신문을 순서에 맞게 잘 보관하고 있었다. 제니 리조가 일러준 날짜보다 이틀이 지난 신문에서 로버트는 찾던 것을 발견했다.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머리기사였다. 1만 달러의 절도범이란 제목으로 기사는 시작되었다. 대담무쌍한 강도가 단신으로 서턴 신탁은행에 침입, 주위 사람의 주목을 전혀 끌지 않은 채 은행 지점장에게 현금 1만 달러를 강탈하여 작은 손가방에 넣고 유유히 사라졌다. 경찰이 뒤를 쫓고 있으며 곧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는 떨리는 손으로 그날 이후의 신문들을 살폈다. 경찰은 수사를 포기했다.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 로버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오려내 빈센트만 남겼다. 은행 지점장은 사진을 보고 싶지 않은 듯 짜증을 내다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가 믿을 수 없다는 어조로 로버트에게 말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어디서도 이 얼굴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합의 같은 건 안 해요. 지점장이 말을 막았다. 이놈은 내 겁니다.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받고 싶고요.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은행에 들었던 바로 그 강도임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종이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경찰이 내일 그를 연행해서 지점장님께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로버트가 말했다. 그게 답니까? 지점장이 미심쩍은 어조로 말했다. 그게 답니다. 로버트가 대답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신문과 증거를 정리했다. 유일한 걱정거리는 그가 없는 사이 살인자가 경계심을 느껴 도망쳤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옆집에서 들리는 작고 은밀한 소음에 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 후에야 그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로버트는 온 정성을 들여 준비한 메모와 대화록을 조심스럽게 검토했다. 모든 게 그 안에 있었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걸. 그는 비통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젊은 여자의 추상과 같았다. 거듭되는 배반을 통해
한 발짝 한 발짝 밖으로 밀려난 여자에 대한 기록이었다. 여자가 만난 남자는 모두 배반자였다. 아버지도 학교장도 고용주도 심지어는 남편까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같은 짓을 했다. 제니 리조의 말이 로버트의 귓전에 커다랗게 울렸다. 누가 잘해주기만 하면 완전 빠져들어요. 그때 그가 입을 열기만 했다면, 움직이기만 했다면 여자는 그에게 완전 빠져들었을지도 모른다. 계단 꼭대기에서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가 입을 열거나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 서류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그녀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는 알릴 수가 없었다. 로버티의 예상대로 심드렁하던 경찰은 은행 지점장의 진술서에 모습이 달라졌다. 진술서를 읽고 또 읽더니 사진을 검토하고 정중한 태도로 로버트를 다음 책임자에게 보냈다. 이렇게 여러 사람 사이를 오가던 로버트는 마침내 카이절링 경이란 명패가 걸린 문에 이르렀다. 문 안에는 부드러운 말투를 쓰는 늘씬한 체구의 남자가 있었다. 긴 이야기였다. 이토록 길고 설명해야 할 사항이 많았던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튼 로버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방해받지 않은 채 이야기를 마쳤다. 그가 입을 다물자 카이절링은 서류와 손수건,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다. 이윽고 호기심 어린 눈초리가 로버트를 향했다. 모든 것이 여기 다 있군요. 당신이 어째서 이 정도의 수고를 마다 않고 수사를 했는지 그 이유만 빼고요.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타인에 불과한 존재에게 자신의 가장 내밀한 꿈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로버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여자분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느낀 감정 때문입니다. 아, 이해할 수 있다는 듯 카이절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성과 좀 사귀셨나 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로버트는 화를 냈다. 그분과 말을 한 적조차 없습니다. 카이절링이 눈앞의 서류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톡톡 쳤다. 어쨌든 그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군요.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조사를 잘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사실은 어제 시체를 한 구 발견했거든요. 당신이 사는 건물에서 두어 블럭 떨어진 곳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었어요. 차는 한 달 전에 도난당한 차량이었는데 시신의 옷이나 다른 것에도 신원을 알아차릴 만한 것이 전혀 없어서 곤란해졌죠. 있는 거라고는 커다란 상처를 입은 시신뿐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조사해 오지 않았다면 100년이 지나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을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쁩니다. 그게 제가 원한 겁니다. 그러시군요. 경찰에서 일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저를 보겠다고 하세요. 카이절링이 말했다. 그는 사무실 밖을 나가 한동안 머무르다 되돌아왔다. 사복을 입고 어두운 미소를 짓고 있는 크고 둔한 체구의 남자가 함께 들어왔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카이절링이 로버트에게 말을 하고 사복 경관에게 손짓을 했다. 그들은 조용히 건물 계단을 올라가 문 옆으로 비켜섰다. 카이절링이 안에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에 귀를 댔다. 이윽고 그는 사복 경관에게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세게 두드렸다. 그가 외쳤다. 문을 여십시오. 경찰입니다. 귀를 울리는 듯한 정적이 스며들었다. 카이절링과 사법경찰이 어깨띠에서 푸른빛이 도는 차가운 강철 권총을 빼는 모습에 로버트의 입이 바싹 말랐다. 이런 소꿉장난은 나한테는 안 맞아. 카이절링이 그르렁거리더니 갑자기 발을 들어 구두 뒤축으로 자물쇠를 세게 차부쉈다. 문이 활짝 열렸고 로버트는 몸을 웅크리며 계단 난간에 기댔다. 그때였다. 여자를 본 것은. 방 한가운데 그녀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광폭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배반자가 드러날 때마다 배반자와 마주칠 때마다 저런 표정을 지었던 거야. 순간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게 꿈 같았다. 여자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더니
갑자기 창을 향해 휙 돌아섰다. 아, 안 돼!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지난번 로버트가 들었던 것 같은 비명을 지르며 깨진 창문을 통해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에 쇠된 절규로 높아졌다가 갑작스럽게 멈췄다. 자비로운 고요함이 찾아왔다. 로버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안은 땀의 소금기로, 입술은 피의 소금기로 버석거렸다. 너무나 멀어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것 같던 창가에 마침내 닿은 그는 카이절링을 옆으로 밀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자의 구겨진 몸이 보도 위에 있었다. 순많은 검정 머리칼이 얼굴 주위를 어지럽게 감싸며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지켜주었다. 사복경찰이 자리를 뜬 후에도 카이절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연민의 눈으로 로버트를 바라보았다. 로버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놈이 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놈이 저 사람을 죽였다고 믿었어요. 맹세를 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발견한 건 남편의 시체였어요.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내 쪽이었습니다. 카이절링이 말했다. 그런데 그럼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나요? 내게 말해주었더라면. 로버트가 하소연했다. 카이절링이 명민해 보이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러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저 여자를 도망치게 했을 테고 우린 정말 곤란해졌겠지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전혀 없었다. 저 사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카이절링이 이성적인 어조로 말했다. 도움을 청할 것도 모르고 누굴 믿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여기 처박혀서 이렇게 될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경위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로버트만이 방에 남았다. 그는 느릿느릿 방 안을 여자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의자 하나를 잡아 머리 위로 높게 치켜 들었다가 벽에 대고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어떠셨나요? 주인공의 탐정의 동기가 옆집 여자에 대한 흠모라니. 음. 그러나 작가 스탠리 앨런의 내러티브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로버트의 생각에 동조하게 만들고 또 결말이 하늘 높이 날아갈 때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에이미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기울였다면, 남편이 에이미를 학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에이미 자신도 친구 제니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비극을 막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로버트의 말대로 그들 모두가 이 작품의 제목처럼 배반자들이었습니다. 아니면 로버트가 조금이라도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고, 로버트도 배반자까지는 아니어도 방관자가 아닐까요? 로버트가 마지막에 의자를 부순 것은 그런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운이 남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도 배신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